방콕의 공기는 숨막히는 그물처럼 습하고 뜨거웠다. 부유한 플루메리아 향과 향불 연기가 뒤섞여 사람을 불문곡직하고 덮쳐왔다. 나는 박지훈의 팔짱을 끼고 다른 한쪽에는 내 절친 김유나가 있었다. 우리 셋은 나란히 왕궁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다. 햇살은 눈부셨고 관광객들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결혼 1주년 기념 여행의 모습 그대로였다. 은우야, 덥지 않아? 코코넛 주스라도 사서 마실까? 박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내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눈빛은 봄날의 호수처럼 다정해서 어떤 여자의 이성이라도 녹여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 역시 그의 이런 다정한 공세에 불과 3개월 만에 무장해제 당하고 기꺼이 결혼의 전당으로 들어섰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마음이 편하면 시원한 법이지. 곧 사원에 들어갈 거니까 좀 더 경건하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유, 둘이 그만 좀 하지. 이 초대형 정구는 너희 때문에 눈이 멀 지경이야. 지훈 씨, 그렇게 계속 예뻐하면 우리 은우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가 되어버릴걸. 유나가 옆에서 과장되게 팔을 문지르며 말했다. 박지훈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상관없어. 내 아내인데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나는 못마땅한 척 그를 밀어냈지만 마음속은 꿀처럼 달콤했다. 나는 재무 설계사로 일할 때는 늘 이성적이고 절제하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박지훈 앞에서만큼은 모든 경계를 풀고 그의 보살핌을 즐기고 싶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정말로 나를 공주처럼 아껴주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친구들은 모두 내가 사랑과 결혼했다고 말했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우리는 인파를 따라 신발을 벗고 맨발로 본당에 들어섰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더위를 식혀주었다. 법당 내부는 금빛 찬란했고 장엄한 불상이 모셔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백단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귓가에는 승려들의 나지막한 독경 소리가 들려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박지훈과 김유나는 경건한 표정으로 두 손을 모으고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입으로는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박지훈이 막 시작한 사업에 번창을 기원하고 유나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들처럼 구체적인 소원은 없었다. 그저 조용히 옆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평화로웠다. 바로 그때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작은 동자승이 주황색 승복을 입고 삭발한 작은 머리를 한 채 축복의 팔찌가 담긴 쟁반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그의 피부는 건강한 갈색이었지만 눈은 흑백이 분명하고 놀라울 정도로 반짝였다. 그는 내 앞에 와서 합장하며 예를 갖췄다. 나도 미소로 답례하며 그가 건네는 팔찌를 받으려 했다. 그는 정교하게 엮인 붉은 팔찌를 내밀었다. 하지만 내 손가락이 팔찌에 닿으려는 찰나 그의 다른 손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재빨리 움직여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거친 질감의 풀향기가 나는 작게 접힌 쪽지였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해 그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빛은 보통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에 맞지 않는 닝종함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시선을 떨구고는 몸을 돌려 소리 없이 다른 승려들 사이로 사라졌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마치 내 착각인 것처럼 나는 손안의 쪽지를 꽉 쥐었다. 쪽지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아프게 찔렀다. 알 수 없는 불길함이 발끝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올라와 순식간에 법당의 장엄하고 따뜻한 향기를 흩어버렸다. 은우야, 무슨 생각해? 어느새 박지훈이 기도를 마치고 내 곁으로 와 내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늘 그렇듯 따뜻하고 건조해서 나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온기가 내 마음속까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마음을 다잡고 그에게 미소 지었다. 점심 어디서 먹을까 생각했어. 이 먹보 아가씨는 먹을 생각뿐이네. 그가 장난스럽게 내 코를 톡 치며 말했다. 맛집 다 찾아놨어. 제일 맛있는 금얌국 먹으러 가자. 유나도 다가와 내 다른 쪽 팔짱을 끼웠다. 맞아. 내가 진짜 끝내주는데 알아.
카오산 로드 근처인데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가는 곳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양옆에서 나를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겼다.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를 띄었지만 손 안에는 그 비밀을 필사적으로 쥐고 있었다. 나는 차마 손을 펼 수 없었다. 그 얇은 종이가 검은 나비가 되어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은 판도라의 상자를 사람들 앞에서 열어젖힐까 두려웠다. 왁자지껄 웃고 떠드는 동안에도 내 생각은 전혀 집중되지 않았다. 그 동자승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속세와 인연이 없는 사람이,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왜 그런 방식으로 내게 의문의 쪽지를 건넸을까? 거기에는 무엇이 쓰여 있거나 혹은 그려져 있을까? 직감적으로 이것이 선의의 장난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강렬한 호기심과 그에 못지않은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뒤엉켰다. 나는 거의 초를 세어가며 점심 식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우리가 묵는 곳은 짜오프라야 강변의 5성급 호텔이었다. 방에는 거대한 통유리창이 있어 강 전체와 강 건너 도시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차 한 잔을 타서 창가 소파에 앉아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날뛰었다. 나는 차가운 문에 기댄 채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떨리는 손가락에 겨우 힘을 줄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바닥을 폈다. 내 땀에 축축해진 쪽지가 손금 사이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생각보다 더 작았고 누런색의 거친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다. 종이 위에는 글자 대신 붉은 주사로 그린 간단한 그림이 있었다. 그림의 내용은 단순했지만 내 동공을 수축시키기에는 충분했다. 그림 중앙에는 긴 머리에 치마를 입은 여자가 있었는데 분명 나를 상징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양옆에는 혀를 날름거리는 독사와 꼬리침을 세운 전갈이 각각 그려져 있었다. 뱀과 전갈 모두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었고 그 목표는 정확히 가운데의 여자였다. 곁에 있는 뱀과 전갈 같은 사람. 마음의 뱀과 전갈을 품었네. 뜬금없는 이 문장이 뇌리에서 천둥처럼 터져나왔다. 나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사진 번역 앱을 켜고 쪽지 아래에 적힌 알 수 없는 태국어 문장을 비췄다. 화면에 잠시 로딩 표시가 뜬 후 검은색의 한국어 번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조심해. 내 곁에서 미소 짓는 독사를. 미소 짓는 독사. 머릿속이 윙하는 소리와 함께 하얘졌다. 혈액이 순간적으로 굳는 것 같았다. 사진은 방금 냉동고에서 꺼낸 것처럼 차가웠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미소 짓는 사람, 박지훈과 김유나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인가. 나 스스로도 비웃음이 나올 만큼 황당한 생각이 떠올랐다.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지훈 씨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유나는 대학 때부터 모든 걸 털어놓는 친자매 같은 내 절친이다. 그들이 어떻게 독사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어 이 끔찍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냥 악의적인 장난일 거야. 정신이 이상한 승려의 짓일 거야. 나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위한 변명을 찾았다. 하지만 그동안 애써 무시했던 몇몇 기억의 조각들이 기억의 심연에서 앞다투어 떠올라 소름 끼치는 그림을 완성해갔다. 첫 번째 조각은 출발 전 비자와 보험을 반리할 때였다. 우리는 박지훈이 잘 아는 여행사에서 처리했다. 당시 직원이 몇 가지 해외여행 상해보험을 추천했는데 보장 금액이 1억 원부터 5억 원까지 다양했다. 나는 그냥 중간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한 것뿐이니까. 하지만 박지훈은 최고 보장액인 20억 원짜리를 고집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우리가 무슨 전쟁 지역 가는 것도 아니고 태국 관광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는 그때 뭐라고 말했던가? 그는 나를 끌어안고 지극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우야, 넌 내게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니까. 어떤 위험도 고려해야 해.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너에 대한 내 사랑과 책임감이야.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네가 잘못되면 난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이 보험은 너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는 안전장치야. 그의 말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에게 감동해서 수혜자란에 그의 이름이 적힌 보험증권에 주저없이 서명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상적인 남편이 신혼인 아내와 여행을 가기 전에 자신을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한 거액의 보험에 그렇게까지 집착할까? 그 확신에 찬 태도는 마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투자를 기대하는 것 같았다. 두 번째 조각은 김유나였다. 바로 지난달 우리는 함께 애프터눈 티를 마셨다. 그녀는 무심한 척 한 뉴스를 언급했다. 한 여성 관광객이 해변에서 사진을 찍다가 발을 헛디뎌 익사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내게 물었다. 은우, 너 원래 수영 못하지 맞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릴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어. 그녀는 또 말했다. 그럼 정말 조심해야겠다. 밖에 나가서, 특히 바다에 가거나 배 탈 때는 꼭 안전에 신경 써야 해. 그때는 그저 친구의 다정한 걱정이라고만 생각했다. 또 한 번은 함께 쇼핑몰을 구경할 때였다. 아웃도어 용품점 앞을 지나는데 TV에서 암벽 등반 익스트림 스포츠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유나가 갑자기 나를 붙잡고 화면을 가리키며 반쯤 농담으로 말했다. 은우, 너 고소공포증 좀 있지? 저번에 우리 유리 다리 갔을 때 보니까 다리가 후들거리던데. 나는 조금 민망해하며 인정했다. 응, 좀 있어. 너무 높은 데서 아래를 보면 어지러워. 지금 이 두 개에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대화가 독침처럼 내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한 명은 내가 수영을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한 명은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내 약점을 수집하고 있었던 걸까? 마치 사냥꾼이 사냥에 앞서 사냥감의 치명적인 약점을 꼼꼼히 연구하는 것처럼 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다. 화장실의 밝은 조명이 어지러웠다. 완벽했던 결혼, 굳건했던 우정, 이 모든 것이 마치 벽에 걸린 아름다운 그림이 한 뼘씩 찢겨나가고 그 밑에 얼룩지고 썩어 문드러진, 심지어 구더기가 들끓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강렬한 구역질이 위에서부터 치밀어 올라 헛구역질을 해댔다. 하지만 아무것도 토해낼 수 없었다. 쓰디쓴 위액만이 목구멍을 태웠다. 안 돼, 서은우, 정신 차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넌 재무설계사야. 내일은 위험을 평가하고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야. 지금 넌 최고 위험 등급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출처불명의 쪽지 하나와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그들의 사형을 선고할 순 없어. 증거가 필요해. 확인이 필요해.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거울 속 여자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방금 전처럼 혼란스럽지 않았다. 차가운 이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나는 그 쪽지를 휴지로 조심스럽게 감싸 속옷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휴대폰의 번역 기록과 사진을 삭제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문을 열자 박지훈이 침대에 기대어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는 즉시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속이 안 좋아? 나는 다가가 그의 등 뒤에서 목을 끌어안고 그의 등에 뺨을 기댔다. 애교 섞인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응, 오늘 햇볕을 너무 많이 쬐었나 봐. 약간 더위 먹은 것 같아. 머리가 어지러워. 그는 즉시 몸을 돌려 나를 품에 안고 손등으로 내 이마를 짚었다. 좀 뜨겁네. 내 잘못이야. 차를 렌트했어야 했는데 얼른 누워서 쉬어. 룸서비스로 담백한 거 시켜줄게. 그의 관심은 여전히 세심했다. 그 쪽지가 없었다면 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피부에 닿는 그의 손길은 뱀의 비늘처럼 차갑고 미끄럽게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순순히 누워 눈을 감았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내가 침대에 누운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박지훈과 김유나가 저녁 활동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은우가 몸이 안 좋으니 저녁에는 멀리 가지 말자. 거실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근처에 딸랄로빠이 야시장이라고
되게 활기차고 먹을 것도 많대. 우리끼리 가서 은우가 좋아하는 망고밥이나 사다 주자. 그것도 좋지. 박지훈의 목소리는 약간 망설이는 듯했다. 근데 원래 데려가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야경이 정말 멋져서 사진 찍기 딱 좋거든. 에이, 기회는 많잖아. 내일 가도 되지. 은우 몸이 제일 중요하지. 나는 눈을 감은 채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유나의 제안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들렸다. 세심한 친구의 배려. 하지만 내 직감은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역시나 박지훈이 말했다. 아니다, 그냥 같이 가자. 계속 호텔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바람 쐬면 좀 나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차로 갈 거니까 걷게 하진 않을게. 그는 침실로 들어와 침대가에 앉아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여보, 아직도 힘들어? 저녁에 내가 좋은 데 데려가 줄게. 강변에 있는 곳인데 야시장처럼 시끄럽지 않고 조용해. 가서 바람 좀 쐬고 금방 돌아오자. 응? 나는 피곤한 척 눈을 뜨고 기대에 찬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나의 순종적인 태도에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기쁨의 빛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해질 무렵 우리는 렌터카에 올라탔다. 박지훈이 운전하고 나는 조수석에, 김유나는 뒷좌석에 혼자 앉았다. 차는 호텔을 빠져나와 방콕의 혼잡한 도로에 합류했다.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며 도시의 밤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조는 척했지만 눈초리로는 한시도 내비게이션 화면과 창밖의 도로 표지판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박지훈이 말한 그곳은 내비게이션 상으로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하지만 차는 30분 가까이 달렸음에도 도착하기는커녕 점점 더 외진 곳으로 향했다. 길가의 건물들은 고층 빌딩에서 낮은 주택가로 바뀌었고 가로등도 점점 드물어졌다. 마침내 차는 가로등이 거의 없는 강변의 작은 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큼 좁았고 한쪽은 낡은 담벼락, 다른 쪽은 칠흑 같은 강둑이었다. 가드레일조차 없었다. 강물은 밤의 어둠 속에서 음산한 빛을 냈고 가끔 멀리서 보이는 배의 불빛이 이곳의 적막함을 더욱 강조했다. 지훈 씨, 여기 어디야?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정상적인 여자라면 보일 법한 의욕과 불안감을 드러냈다. 아니야, 여기 맞아. 박지훈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핸들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여기 아주 숨겨진 맛집이 있대. 경치가 끝내준다고. 뒷좌석의 유나도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세상에, 여기 너무 외진 거 아니야?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 지훈 씨, 진짜 여기 맞아? 나 좀 무서운데. 괜히 겁먹지 마. 박지훈이 피식 웃었다. 방콕 치안 좋아.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차의 속도를 더욱 늦췄다. 차는 마치 유령처럼 어두운 길을 천천히 미끄러져 갔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이 장면, 이 대화, 완전 공포 영화의 정석적인 시작 아닌가. 외딴 강변. 길을 잘못 든 것 같지만 확신에 차 있는 운전자.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긴장감을 조성하는 동승자. 내가 정말 아무런 의심도 없는 아내였다면 지금쯤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을 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하려는 걸까?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위장해 나를 차와 함께 짜오프라야 강으로 밀어 넣으려는 건가? 나는 수영을 못하니 이런 곳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게다가 여기엔 CCTV도 목격자도 없다. 그들 둘은 생존자로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을 것이다. 완벽한 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분노 섞인 흥분 때문이었다. 너희의 연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똑똑히 지켜보겠다. 바로 그때 유나가 뒷좌석에서 짧은 비명을 질렀다. 왜 그래? 박지훈이 즉시 물었다. 방금 길가에서 사람 그림자가 휙 지나간 것 같아. 강도 아닐까? 태국에 오토바이 날치기 많다던데. 그녀의 목소리는 절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지우는 즉시 호응했다. 쓸데없는 소리마. 무슨 사람이 있다고. 그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 길 한가운데 차를 세웠다. 차 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엔진의 미미한 소음만이 들릴 뿐 어둠이 사방에서 우리를 집어삼킬 듯 압박해왔다. 나는 이것이 그들의 실행 신호임을 알았다. 그들에게는 내가 스스로 차에서 내리게 하거나 차가 통제 불능에 빠지게 만들 명분이 필요했다. 때가 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의심하지도 않았다. 나는 울먹이는 극도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박지훈의 팔에 매달렸다. 지훈 씨, 나 너무 무서워. 나는 그의 팔에 얼굴을 묻고 몸을 심하게 떨었다. 우리 그냥 돌아가면 안 될까? 야경 같은 거 안 봐도 돼. 그냥 호텔로 돌아가고 싶어. 여기 너무 무서워. 그의 몸이 순간 굳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연기를 계속했다. 목소리에는 애원이 가득했다. 제발, 우리 빨리 가자. 무슨 레스토랑, 무슨 경치 다 필요 없어. 혹시 진짜 나쁜 사람이면 어떡해. 돈 다 줘버리고, 차도 줘버려. 우리 몸만 무사하면 되잖아. 나 무서워. 내 눈물이 절묘한 타이밍에 터져나와 그의 옷소매를 적셨다. 사랑만 받고 자란 소심하고 나약한 아내가 미지의 위험 앞에서 남편에게 보호를 구하는 가장 본능적인 반응. 이것은 내가 평소 그에게 보여주었던 이미지와 완벽하게 부합했다. 나의 나약함이 이 순간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흐트러뜨렸다. 그들이 예상한 시나리오 속에서 나는 당황하고 의심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도망치고 싶어하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계속 전진하거나 억지로 나를 차에서 내리게 한다면 너무나 부자연스러워 보일 터였다. 박지우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가 저울질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다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알았어. 너한테 졌어. 정말 겁쟁이라니까. 다 유나 때문이야. 괜히 호들갑 떨어서. 돌아가자. 돌아가면 되잖아. 그는 손을 뻗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한겨울의 얼음도 녹일 만큼 다정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뒤에서 유나도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 거들었다. 미안해, 은우야. 내가 헛것을 봤나 봐. 지훈 씨, 그럼 빨리 유턴해. 우리 은우 놀란 것 좀 봐. 박지훈은 그 좁은 길에서 힘겹게 차를 돌려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돌아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침묵이 흘렀다. 박지훈과 김유나는 별말이 없었다. 아마 오늘 밤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의 어깨에 기댄 채 겁에 질린 토끼처럼 있었다. 다만 그들이 볼 수 없는 각도에서 내 입꼬리는 차가운 미소를 그리고 있었다. 첫 번째 탐색전, 나의 승리였다. 그들은 오늘 밤이 그저 실패한 사전 답사였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성공적인 검증이었다. 그 쪽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내 곁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은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긴 마음의 뱀과 정갈을 품은 독사들이었다. 그들은 정말로 내가 죽기를 원했다. 호텔에 돌아온 후 박지훈과 김유나는 내게 배로 친절하게 굴었다. 박지훈은 직접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주었고 유나는 룸서비스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따뜻한 우유와 디저트를 시켜주었다. 그들이 이럴수록 내 마음속의 얼음은 더욱 두꺼워져 갔다. 여보, 다 내 잘못이야. 서프라이즈 해주려다가 오히려 놀라게만 했네. 박지우는 침대가에 앉아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내 손을 잡았다. 내일은 아무데도 가지 말고 호텔에서 푹 쉬자. 수영도 하고 스파도 받고. 응.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친 미소를 지었다.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는 몸을 숙여 내 이마에 굿나잇 키스를 했다. 숨결은 따뜻했고 행동은 다정했다. 하루 전이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생리적인 역겨움만을 느낄 뿐이었다. 그들이 각자 방으로 돌아가고 세상이 마침내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천장의 빛과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뇌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오늘 밤의 탐색전은 최악의 가설을 증명했다. 나는 정교하게 설계된 사냥 함정 속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사냥꾼은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과 친구였다. 나는 이국 땅에서 고립무원이었다. 말도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간과 장소의 이점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다. 도망이라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1초간 스쳤다가 이내 부정되었다. 어디로 도망친단 말인가? 태국은 이렇게 넓고 나는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 우리의 돈과 카드는 모두 박지훈이 관리하고 있었다. 설령 운 좋게 대사관으로 도망친다 해도 무슨 증거를 내놓을 것인가? 승려가 준 쪽지? 아무런 실질적 피해도 없었던 길을 잘못 든 사건?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번 그들의 의심을 사게 되면 그들은 더욱 은밀하고 단호한 수단으로 나를 상대할 것이다. 그때는 저항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앉아서 당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세 번째 길만이 남아 있었다. 위장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그리고 반격하는 것. 서은우, 침착해.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넌 재무 설계사야. 네가 가장 잘하는 건 복잡한 데이터와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규칙을 찾고 위험을 평가하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거야. 지금 이 위기를 네 직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다뤄.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안전한 후방을 구축하는 것이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욕실로 들어갔다. 수도꼭지를 틀어 콸콸 흐르는 물소리로 소음을 감췄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이어폰을 꽂고 국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2번 울리고 바로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단호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 대리님, 이 시간에 웬일이야? 기념 여행이 별로 재미없나 보네? 전화 상대는 최수연, 내 대학 동기이자 가장 신뢰하는 친구였다. 그녀는 경제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매우 유능한 변호사로 치밀한 사고와 날카로운 수완을 가졌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최대한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수연아,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중요해. 네가 나를 위해 비상계획을 하나 실행해줘야겠어. 최수연은 즉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은우야, 무슨 일이야? 너 괜찮아? 지금은 자세히 말할 수 없어. 설명할 시간도 없고, 넌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듣고 실행하면 돼. 우리 졸업할 때 내가 농담처럼 말했던 난초 약속 기억나? 난초 약속은 우리 사이의 암호였다. 내가 난초 키우는 것을 좋아하고 수연이는 내가 겉보기엔 온화해도 실제로는 잡초처럼 강인하다고 말했던 것에서 유래했다. 우리는 언젠가 내가 이 신호를 보내면 그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최고 등급의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이며 그녀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 나를 도와야 한다고 반농담으로 약속했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수연이의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는 내가 절대 농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말해봐. 약속 내용이 뭐야? 약속 첫 번째. 지금부터 내 모든 지시는 암호화된 이메일로 보낼 거야. 넌 메일을 받은 후 5분 안에 확인 답장을 보내야 해. 메일 본문 내용은 우리가 논의했던 재무상품 분석 보고서일 거고, 진짜 지시는 첨부된 이미지 속성에 숨겨져 있을 거야. 두 번째.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 10시부터 내가 12시간 연속으로 나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면 이메일이든 전화든 즉시 약속의 2단계를 실행해. 2단계가 뭔데? 경찰에 신고해. 한국과 태국, 양국 경찰에 내가 실종됐다고 신고해. 실종 장소는 지금 내가 묵고 있는 이 호텔이야. 동시에 우리 부모님께도 상황을 알리되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모든 걸 내 지시에 따르라고 전해줘.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2단계가 시작되면 넌 즉시 변호사 권한을 사용해서 나와 박지훈 명의의 모든 공동 계좌, 주식, 펀드를 동결 신청해. 모든 걸
내가 은행 위임장과 비밀번호 정보를 첫 번째 방식으로 보내줄게. 수연이는 저편에서 빠르게 메모하고 있었다. 은우야, 박지훈이랑 관련된 일이야? 그녀는 예리하게 핵심을 짚었다. 지금은 묻지 마.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냥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해줘. 할 수 있어. 최수연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몸조심이 최우선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자신부터 지켜.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알았어. 전화를 끊자. 물에 빠진 사람이 겨우 뜬 나무 조각을 잡은 기분이었다. 비록 그 나무 조각이 천리 밖에 있었지만 그것은 내게 상어와 싸울 용기를 주었다. 이어서 나는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휴대폰에 있는 모든 중요 자료, 즉 내 신분증 사진, 여권 사진, 은행카드 정보, 그리고 박지훈과의 혼인관계 증명서 사진까지 모두 압축해서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그리고 최수연에게 이메일을 한 통 썼다. 메일 본문은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나의 전문적인 분석으로 완벽하게 보였다. 그리고 첨부 파일에는 방콕 거리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오직 최수연만이 그 사진 뒤에 숨겨진 데이터를 보는 법을 알았다. 거기에는 내가 그녀에게 보낸 은행 계좌 위임장과 현재 내 상세 주소가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모든 통화 기록과 이메일 발송 기록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정상적인 대기 상태로 되돌렸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박지훈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숨소리는 고르고 얼굴은 잘생겼다.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그 얼굴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미움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황무지만이 남아있었다. 오늘 밤부터 동상이몽. 나는 가장 완벽한 가면을 쓰고 그를 깊이 사랑하는 온화하고 소심한 아내를 연기할 것이다. 그리고 가면 아래 나의 플랜 B는 이미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다음 날, 나는 전날 밤의 경험에 놀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환자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나는 어젯밤 일로 너무 놀란 데다 물갈이 증상까지 심해져서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기운 없이 지냈다. 어떤 외출 활동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박지훈과 김유나는 조금도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더 세심하게 나를 챙겼다. 박지훈은 직접 호텔 라운지에 가서 흰족과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유나는 내가 좋아하는 열대 과일을 사와서 한 입씩 떠먹여 주었다. 그들의 연기가 완벽할수록 내 마음속 경계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가장 치명적인 법이다. 그들은 어젯밤의 계획을 포기했으니 분명 더 치밀하고 빈틈없는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새로운 계획이 나오기 전에 그들의 살인 의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다. 기회는 오후에 찾아왔다. 나는 시내 동쪽에 있는 오래된 맛집에 제비집 수프가 먹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멀미 때문에 나가기는 싫다고 덧붙였다. 박지훈은 즉시 말했다. 넌 호텔에서 푹 쉬고 있어. 내가 유나랑 가서 사올게. 그 가게 어딘지 알아. 멀지 않아. 유나도 거들었다. 맞아, 은우야. 넌 푹 자. 우리가 빨리 가서 따끈한 제비집 수프 사올게. 그들이 척척 맞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나를 떼어놓고 단둘이 대책을 논의할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나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들이 나갈 준비를 할 때 나는 여행 가방에서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꺼내 유나에게 건넸다. 유나야, 이거 내 선물이야. 며칠 전에 주려고 했는데 계속 잊어버렸네. 내가 웃으며 말했다. 유나는 기뻐하며 상자를 받았다. 우와. 뭔데? 그녀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최신형 핑크색 보조 배터리가 들어있었다. 작고 세련된 디자인이 그녀의 취향에 딱 맞았다. 세상에, 은우야, 너 정말 최고다. 나 이거 막 사려고 했는데 내 원래 쓰던 건 완전 구리고 못생겼거든. 나는 그녀를 도와 보조 배터리를 꺼내주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내 거는 진작 바꿨어야지. 자,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볼게. 충전되어 있나 보자. 나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핸드백을 들어 보조 배터리와 데이터 케이블을 함께 넣어주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휴대폰에 꽂았다. 봐, 충전되네. 얼른 가져가서 써.
안 그럼 이따가 휴대폰 배터리 없어서 내가 너 찾지도 못하겠다. 내 행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친구 사이에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었다. 유나는 새 선물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그 보조 배터리 측면에 있는 바늘 구멍보다도 작고 장식 무늬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 검은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것은 고화질 초소형 녹음기였다. 이것은 내 고객 중 한 명이 개발한 제품으로 예전에 샘플을 하나 선물로 줬었다. 나는 이런 물건은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행 가방 구석에 던져두었는데 오늘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다. 고마워, 은우야. 네가 최고야. 유나가 기쁘게 나를 안아주었다. 자, 너희들 어서 가봐. 빨리 다녀와. 나는 미소로 그들을 문 밖까지 배웅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얼굴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헤드폰을 꼈다. 그 녹음기는 내 휴대폰 블루투스와 페어링되어 있었지만 유효거리는 10m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기능, 바로 클라우드 동기화 기능이 있었다. 녹음 상태에 있고 주변에 와이파이 네트워크만 있으면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분할되어 지정된 클라우드 서버로 업로드되는 것이다. 나는 그 비밀 프로그램을 열었다. 화면에는 장치 연결됨, 녹음 중이라고 표시되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또 다른 핵심 증거인 동기를 찾아야 했다. 박지우는 왜 이런 짓을 하려는 걸까? 단순히 그 20억 원의 보험금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한때 나를 그렇게 아껴주던 남자가 단순히 탐욕 때문에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배후에는 분명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의 가족 공유 클라우드를 열었다. 그 안에는 우리의 각종 전자문서, 신분증 스캔본, 여행사진, 가계부 등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박지우는 매우 꼼꼼한 사람이라 모든 것을 잘 정리해 두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꼼꼼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익숙한 곳에 치명적인 실수를 남기기 쉽다는 것을. 나는 눈에 띄는 가계부 폴더 대신 백업 자료라는 이름의 폴더를 클릭했다. 폴더 아이콘은 회색이었고 마치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한 불필요한 파일처럼 보였다. 박지우는 아마 내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폴더를 열자 그 안에는 이름이 제멋대로인 파일들이 가득했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열어보았다. 대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업무 문서 백업 파일이었다. 그러다 TMP1이라는 이름의 압축 파일을 발견했다. 압축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내 생일, 그의 생일을 모두 입력해봤지만 전부 틀렸다고 나왔다. 나는 침착하게 박지훈의 사고방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극도로 자부심이 강하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비밀번호는 그의 야망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나는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해 입력했다. JHP888. JHP는 그의 이름 이니셜이었고 888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부자 되세요라는 의미의 숫자였다. 압축 파일이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는 몇 개의 PDF 파일만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자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것은 개인 대출 계약서였다. 대출자는 박지훈, 대출 금액은 무려 5억 원. 이자는 살인적으로 높았고 대출 기관은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인터넷 금융회사였다. 계약 체결일은 반년 전, 즉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였다. 나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파일을 열었다. 모두 비슷한 대출 계약서였다. 각각 다른 플랫폼에서 받은 것으로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했다. 대충 더해보니 총 금액은 이미 10억 원을 훌쩍 넘었다. 마지막 파일은 독촉 내용 증명 스캔본이었다. 어조는 매우 강경했고 만약 계속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가족과 회사에 통보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 발송 날짜는 우리가 태국으로 오기 바로 전주였다. 그랬구나. 마음이 바닥까지 가라앉았다. 나는 그의 스타트업 사업이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거액의 빚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거품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막다른 길에 몰려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내게 손을 뻗은 것이다. 나의 혼전 재산에 그 20억 원의 상해보험금을 더하면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생기니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 서은우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의 빚구덩이를 메우고 그의 인생을 구원할 마지막 현금 카드였을 뿐이다. 바로 그때 헤드폰에서 띵하는 알림음이 들렸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이 업로드되었다는 신호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오디오 파일을 클릭했다. 헤드폰에서는 먼저 시끄러운 배경음이 들려왔다. 자동차 경적 소리, 길거리 상인의 외침이 뒤섞여 있었다. 이어서 김유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다. 아, 짜증나. 진짜로 개 주려고 제비집 수프 사러 가야 해? 그냥 다 팔렸다고 하면 되잖아.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다. 연기는 완벽해야지. 서은우는 바보가 아니야. 걔 엄청 꼼꼼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의 빈틈도 보여선 안 돼. 꼼꼼하면 뭐해. 너한테 홀딱 빠져서 정신도 못 차리는데. 유나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질투가 가득했다. 지훈 씨, 근데 어젯밤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좋은 기회를 걔가 무서워 한마디 했다고 날려버리다니. 걔 혹시 뭐 눈치챈 거 아니야? 아닐 거야. 박지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내가 어젯밤 내내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쭉 지켜봤는데 반응은 정상적이었어. 그냥 겁에 질린 어린애 같았다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애라. 겁 많고 소심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남자 뒤에 숨기 바쁜데 뭘 눈치채겠어. 어젯밤은 우리가 장소를 잘못 고른 거야. 그런 환경은 걔 공포심만 자극해서 우리가 손쓰기 오히려 더 안 좋았어. 그럼 이제 어떡해? 계속 이렇게 시간만 끌 순 없잖아. 내 채권자들도 알아. 박지훈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 심장이 옛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참고 헤드폰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무슨 계획? 유나가 다그쳐 물었다. 내일. 박지훈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마치 어둠 속을 기어가는 뱀 같았다. 내가 파타야에 있는 절벽 레스토랑 저녁을 예약할 거야. 그 레스토랑 알아봤는데 절벽 끝에 지어져서 경치가 끝내줘. 완전 SNS 핫플레이스라 커플들이 많이 가거든. 가장 중요한 건 전망대가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난간이 아주 낮고 자연 경관을 살린다고. 주변에 조명이나 CCTV가 거의 없어.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그 장면이 그려졌다. 칠흑 같은 밤. 바닷바람이 휘몰아치는 절벽 끝에서 한 여자가 야경을 감상하다가 등 뒤에서 누군가 살짝 밀어 어두운 심연 속으로 추락하는 모습. 이것은 어젯밤의 계획보다 훨씬 교묘하고 훨씬 치명적이었다. 거기서 손을 쓰자는 거야? 유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다. 응. 그때 내가 기회를 봐서 걔랑 단둘이 전망대로 나갈게. 넌 레스토랑 안에서 종업원이나 다른 손님을 붙잡고 알리바이를 만들어. 그 시간에는 우리 둘만 거기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일이 끝나면 나는 아내가 사고로 절벽에서 떨어지는 걸 목격하고 비통에 잠긴 남편이 되는 거고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대박. 지훈 씨, 너 진짜 똑똑하다. 유나의 칭찬에는 끈적한 아첨이 묻어 있었다. 걔 죽으면 넌 20억 원 보험금에 걔 명의로 된 부동산이랑 예금까지 다 내 거잖아. 내 빚 다 갚고도 남겠다. 그럼 우리, 내 몫은 확실히 챙겨줄게.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더 이함이 묻어났다. 유나야, 나 따라다니느라 고생 많았어. 이 일 끝나면 네가 제일 좋아하던 그 바닷가 빌라 사줄게. 그럼 우리도. 정말? 유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지훈 씨, 나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걔가 내 옆에서 행복한 박지훈 아내 노릇하는 거, 매일 보는 거 진짜 지긋지긋했어. 그 자리는 원래 내 거였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아. 박지훈이 달랬다. 내일 저녁이면 모든 게 끝나. 이후 긴 침묵이 흘렀다. 자동차 엔진 소리와 창밖의 소음만이 들릴 뿐이었다.
나는 헤드폰을 벗었다. 방 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내 혈액이 흐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엄청난 구역질이 다시 덮쳐왔다.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했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미친 듯이 토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노린 공범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에 내연 관계를 맺은 간통남녀였다. 김유나, 내 최고의 친구. 대학 시절부터 우리는 늘 붙어 다녔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모든 비밀과 기쁨을 공유했다. 심지어 그녀가 실현당했을 때 우리 집에 데려와 한 달 동안 머물게 하며 매일 그녀 곁을 지키고 위로해 주었다. 그런데 그녀는 등 뒤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내 남편, 내 재산, 심지어 내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박지훈, 매일 나에게 사랑해라고 속삭이며 나를 공주처럼 아껴주던 그 남자. 다른 여자와 나를 어떻게 죽일지 의논하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내일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그는 심지어 내 목숨과 바꾼 돈으로 내 친구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까지 세워두었다. 결국 위가 텅 비어 노란 담즙만 나올 때까지 토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마치 녹슨 무딘 칼에 한 조각씩 베이는 것 같았다. 고통이 극에 달하자 오히려 감각이 없어졌다. A불비의 망배, 슬픔이 너무 크면 오히려 슬프지 않다는 말이 이런 느낌일까. 내가 얼마나 바닥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최수연의 확인 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을 때 나는 마치 전류가 흐른 듯 천천히 움직였다. 벽을 짚고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갔다. 거울 속 여자는 종이처럼 새하얗고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다. 눈은 영혼 없는 인형처럼 공허했다. 서은우,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말했다. 너는 이 관계에 진심을 다했고, 이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이 우정을 위해 마음을 다 내주었어. 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죽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들이야. 차가고 단단한 무언가가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다. 그것은 증오가 아니었다. 증오보다 더 순수하고 강력한 힘이었다. 그것은 생존에 대한 의지이자 심판에 대한 결의였다. 나는 찬물을 틀어 몇 번이고 얼굴을 씻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움이 정신을 완전히 깨웠다. 나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가 방금 다운로드한 녹음 파일을 3중 비밀번호로 암호화하여 저장했다. 그리고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려 최수연에게 두 번째 지시 메일을 보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모든 작업 흔적을 삭제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누웠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방문이 열릴 때 박지훈과 김유나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은우, 자나?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눈을 뜨고 막 잠에서 깬 듯 몽롱한 표정을 지었다. 돌아왔어? 제비집 수프는 사왔어? 사왔지. 막 끓인 거라 아직 따뜻해. 그는 보온병을 침대 옆 탁자에 놓고 나를 일으켜 앉혔다. 얼른 뜨거울 때 마셔. 몸에 좋아. 나는 그릇을 받아들고 그 안에 담긴 투명한 제비집 수프를 내려다 보았다. 붉은 구기자 몇 알이 띄워져 있었고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보기에도 아주 좋았다. 나는 숟가락으로 한술 떠서 입가로 가져갔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박지훈을 향해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여보. 당신 정말 최고야. 그는 다정하게 웃으며 내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바보야. 내가 너한테 잘해야지. 누구한테 잘하겠어. 그의 시선 아래 나는 그 제비집 수프를 천천히 입안으로 넣었다. 정말 달았다. 오장육부를 다 토해내고 싶을 만큼. 다음 날 오전 나는 여전히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모든 외출 제안을 거절했다. 박지훈과 김유나도 그런 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듯했다. 덕분에 그들은 저녁 약속 장소를 답사하고 계획을 세울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나 역시 이 귀중한 혼자만의 시간을 이용해 반격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증인을 찾는 것. 이 증인은 경찰이어서는 안 됐다.
아직 직접적으로 신고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평범한 친구일 수도 없었다. 멀리 있는 물은 가까운 불을 끌 수 없는 법이다. 그는 반드시 현지에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으며 박지훈과 유나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내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내 머릿속에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다. 호텔의 로비 매니저 김 부장님이라는 한국인 교포였다. 체크인할 때 내 한국 여권을 보고 유창한 한국말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던 그의 모습이 인상 깊게 남아 있었다. 그는 열정적이면서도 절제된 태도로 우리가 겪는 소소한 의사소통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그의 명찰에는 매니저 킴이라고 적혀 있었다. 완벽한 대상이었다. 호텔의 고위 관리자로서 그는 보안과 CCTV를 포함한 호텔의 자원을 동원할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한국인으로서 동포에게 신뢰와 동정심을 느끼기 쉬울 것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개입할 만한 합당한 이유였다. 나는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김 부장님을 찾았다. 이유는 방에서 여권을 잃어버려서 재발급 절차를 문의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핑계였다. 5분 후 방문이 노크되었다. 문을 열자 김 부장님이 정중하게 서 있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깔끔한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어 아주 신사적으로 보였다. 박타타님, 안녕하십니까? 여권을 잃어버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김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어디에 잘못 둔 것 같아요. 나는 그를 방 안으로 안내하며 적절한 초조함과 자책감을 드러냈다. 남편과 친구는 볼일 보러 나갔는데 저 혼자 방을 다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너무 걱정이 되네요. 나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소파에 앉도록 유도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타타님. 그가 나를 위로했다. 마지막으로 여권을 보신 게 언제, 어디였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못 찾으시면 제가 즉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재발급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나는 한숨을 쉬며 무심한 척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사실 여권 잃어버린 건 둘째치고 저는 남편 걱정이 더 커요. 에휴. 이럴 때 남편이랑 다투는 게 아니었는데 김 부장님은 잠시 당황한 듯 말을 잇지 않고 그저 묻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호기심을 성공적으로 자극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부장님, 같은 한국 분이시니 부끄럽지만 말씀드릴게요. 제 남편이 요즘 사업 때문에 힘든 일이 좀 있어서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감정 기복이 좀 불안정해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것은 내가 어젯밤 밤새 정리한 박지훈의 가짜 재무보고서였다. 나는 내 전문 지식을 활용해 그의 거액 부채 증거를 겉보기엔 정상이지만 전문가가 보면 바로 문제점을 알 수 있는 회사 투자 손실 분석 보고서로 위장했다. 이건 남편 회사 재무 요약 보고서인데 제가 우연히 봤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저한테는 계속 숨기고 있었어요. 제가 걱정할까봐 그랬겠죠. 하지만 남편이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불안해요. 요즘 계속 혼자 멍하니 있거나 밤에 잠도 못 자고 가끔씩은 아주 비관적인 말을 하기도 해요. 김 부장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빠르게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의 경력이라면 그 안에 담긴 문제점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파산 직전의 남자. 이번 태국 여행은 원래 남편 기분 전환시켜주려고 온 거였는데 내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어제 제가 실수로 회사 얘기를 꺼냈다가 좀 다투거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절벽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면서 저한테 로맨틱한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정말 너무 무서워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눈빛에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깊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부장님, 그런 곳은 절벽 바로 옆에 있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혹시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할까봐 걱정돼요. 제가 말려도 듣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말은 반은 진실, 반은 거짓이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핵심을 찔렀다. 사업 실패, 불안정한 감정 상태, 그리고 위험한 장소에 가려는 남자. 이 정도면 책임감 있는 호텔 매니저의 높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김 부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는 서류를 찻상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박타타님, 그러니까 오늘 밤 레스토랑에서 남편분께서 혹시 과격한 행동을 할까봐 걱정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몸을 가늘게 떨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장님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 저녁 저희가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부장님께서 보안 요원 한두 분을 배치해서 정상적인 순찰인 것처럼 레스토랑 주변을 좀 더 신경 써주시겠어요? 특히 그 전망대 구역을요. 나는 조심스럽게 요청했다. 남편을 감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혹시라도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누군가 제때 막아주었으면 해서요. 이어서 나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것이 나의 진짜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 레스토랑 보안 시스템이 아주 좋다고 들었어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한 전망대 구역에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겠죠? 거기가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내 말은 아주 교묘했다. 나는 직접적으로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남편의 안전을 걱정하는 아내의 입장에서 그 장소의 안전시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를 일깨웠다. 이것은 합리적이면서도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김 부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근심 가득한 내 얼굴을 보고 마침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박타타님. 안심하십시오. 고객의 안전은 저희 호텔의 최우선 책임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매우 중요하니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 그 레스토랑의 보안 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문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찾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무슨 문제든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나는 그를 문 밖까지 배웅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문을 닫고 나는 문의 등을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체스판 위에 나의 가장 중요한 말이 놓였다. 박지훈, 김유나, 너희가 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죽음의 무대에 이제 가장 특별한 관객들이 입장할 것이다. 너희의 연극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김 부장님을 보낸 후 나는 결전 전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혼자만의 시간을 맞이했다. 나는 이 몇 시간 동안 나 자신을 위해 빈틈없는 심판의 그물을 짜야만 했다. 이 그물은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나를 위해 복수할 수 있어야 하고 최악의 경우 내 재산을 보존하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어야 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뇌는 전례 없는 냉정과 명료함으로 복잡한 절차들을 처리하고 있었다. 나는 마치 죽음을 앞둔 사냥감이 아니라 금융전쟁을 지휘하는 장군 같았다. 첫 번째 단계는 자산의 분리와 보전이었다. 나는 국내 몇몇 주요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접속했다. 박지훈과 나의 결혼 후 재산 대부분은 공동 명의 계좌에 있었다. 이것이 그가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목표물일 것이다. 나는 즉시 거액 자산 이체 절차를 시작했다. 공동명의 계좌 중 나의 몫에 해당하는 결혼 후 재산, 그리고 내 명의의 모든 혼전 재산, 즉 예금, 주식, 펀드를 모두 어머니 명의의 내가 관리 권한을 가진 계좌로 옮겼다. 이것은 여러 번의 인증과 위임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나는 이전에 최수연에게 준비시킨 법률 문서와 위임장을 이용해 침착하게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불과 1시간 만에 내 명의의 거의 모든 유동자산이 감쪽같이 이체되었다. 박지훈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곧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 금고는 이미 내가 텅 비워버렸다는 것을 그는 모를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내 부동산을 처리했다.
나는 국내에 혼전 소유의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 역시 박지훈이 노리는 목표물이었다. 나는 즉시 법적 효력을 갖는 생전 신탁 계약서를 작성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나는 이 두 부동산과 내 명의의 모든 기타 자산을 취소 불가능한 신탁으로 설정하고 유일한 수혜자를 부모님으로 지정했다. 이 신탁은 내가 서명하는 순간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이는 법적으로 이 재산들이 더 이상 내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이 신탁기금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설령 내가 오늘 정말로 사고로 죽는다 해도 박지훈은 내 남편으로서 단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계획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이다. 나는 서명한 이 계약서 스캔본을 모든 자산 이체, 전자증빙과 함께 압축하여 최수현에게 보냈다. 이메일 제목은 신재생에너지 섹터 장기 투자 가치에 대한 보충 분석 보고서였다. 두 번째 단계는 증거 체인의 구축과 발송이었다. 나는 그 치명적인 녹음 파일, 박지훈의 거액 부채 계약서, 그리고 그 20억 원짜리 상해보험 증권 스캔본을 하나의 암호화된 폴더에 정리했다. 이것이 그들을 고의적 살인 및 보험 사기로 기소할 철벽 같은 증거였다. 단순히 증거를 변호사에게만 맡기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증거가 세상에 공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했다. 나는 해외 이메일 서버에 접속해 새로운 메일을 작성했다. 수신인은 세 곳, 최수연의 법무법인, 한국경찰과 태국경찰의 공식 신고 이메일 주소, 그리고 그 보험사의 보험사기조사부였다. 메일 본문에는 한국어, 영어, 태국어 세 가지 언어로 사건의 전말을 간결하게 서술하고 모든 증거가 담긴 암호화된 폴더와 압축 해제 비밀번호를 첨부했다. 그리고 나는 예약 발송 기능을 설정했다. 발송 시간은 오늘 밤 11시 정각, 즉 만약 오늘 밤 11시까지 내가 무사히 호텔로 돌아와 이 예약 발송을 수동으로 취소하지 않으면 이 지옥에서 온 고발장이 모든 관련 기관의 이메일함으로 정확히 발송될 것이었다. 그때가 되면 박지훈과 김유나는 세 곳의 연합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한 마지막 보험이었다. 내 생명을 타이머로 설정한 보험.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컴퓨터 화면의 차가운 숫자와 파일들을 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나는 마치 정밀한 기계처럼 차분하게 모든 단계를 실행했다. 한때 나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배신과 기만은 이제 나의 사고와 행동을 이끄는 연료로 변해 있었다. 창밖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짜오프라야 강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박지훈과 김유나가 곧 돌아올 것을 알았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모든 인터넷 기록과 작업 흔적을 삭제했다. 그리고 옷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열었다. 가방 가장 깊은 곳에 붉은색 실크 원피스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박지훈과 처음 데이트할 때 입었던 옷이었다. 그는 내가 이 원피스를 입으면 활짝 핀 장미 같다고,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수없이 칭찬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입었다. 원피스의 감촉은 비단처럼 매끄럽고 차가웠다. 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연인의 애무 같기도 했고 독사의 비늘 같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시작했다. 평소보다 더 정교하고 화사한 화장을 했다. 가장 붉은 립스틱으로 입술선을 꼼꼼히 채워 내가 한 점의 초췌함이나 불안감도 없이 빛나 보이도록 만들었다. 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위해 정성껏 준비된 이 홍문연에 참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곧 파괴하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었는지 보여줄 것이다. 나는 박지훈이 손을 쓰기 직전 바로 그 순간에 지금의 내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이 얼굴은 그의 남은 평생 동안 벗어날 수 없는 악몽이 될 것이다. 화장을 마치고 돌아섰을 때 거울 속에 나는 붉은 옷이 불꽃 같았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것은 기이하고 모순적이면서도 힘이 넘치는 아름다움이었다. 문 밖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았다. 박지훈과 김유나가 돌아왔을 때 내 모습을 보고 둘 다 눈에 띄게 놀랐다. 은우야, 너. 박지훈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감탄.
그리고 이내 복잡한 감정으로 바뀌었다. 오늘 정말 예쁘다. 그래? 나는 일어서서 가볍게 한 바퀴 돌았다. 붉은 치맛자락이 꽃잎처럼 펼쳐졌다. 당신이 내가 이 원피스 입는 거 제일 좋아했잖아. 오늘 그 로맨틱한 레스토랑 간다며? 당연히 예쁘게 입어야지. 김유나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질투가 스쳤지만 그녀는 금세 미소로 그것을 가렸다. 와, 은우야. 너 완전 병이 다 나았네. 너무 예뻐서 눈을 못 뜨겠다. 지훈씨, 진짜 복 받았네. 당연하지. 박지훈이 다가와 습관처럼 내 허리를 감싸려 했다. 나는 눈치채지 못하게 몸을 살짝 비켜 소파 위에 핸드백을 들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시간이 늦었네. 우리 어서 출발하자. 제일 아름다운 석양을 놓치고 싶지 않아. 나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에 그들은 조금 당황했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던 바였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그 눈빛에는 득의양양함과 곧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흥분이 가득했다.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화기애애했다. 나는 지난 이틀간의 침묵과 병약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여러 화제를 꺼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 이야기부터 신혼여행 때의 재미있었던 일까지 나는 한때 나를 그토록 달콤하게 만들었던 기억들을 아주 세세하게 떠올리며 그리움과 다정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지훈 씨, 기억나? 우리 첫 데이트 때 당신이 나한테 새우를 한 접시 닦아줬잖아. 그때 생각했어. 이 남자 정말 너무 자상하다. 라고. 유나, 너는 그때 나보고 남자한테 홀려서 친구도 버렸다고 놀렸었지. 내가 말을 많이 할수록 박지훈의 표정은 점점 부자연스러워졌다. 그는 운전을 하면서 마지못해 내 말에 대꾸했지만 눈은 계속 백미러를 통해 유나와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 내가 어제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그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어리석은 여자가 죽기 직전까지도 그의 거짓된 사랑에 빠져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효과였다. 나는 이 다정한 칼날로 그의 양심을 한 조각씩 베어낼 것이다. 그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가 손을 쓰기 전에 그가 한때 얼마나 다정한 연인인 척하며 나를 함정으로 유인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절벽 레스토랑은 명성 그대로였다. 레스토랑 전체가 튀어나온 절벽 위에 지어져 있었고 삼면이 통유리라 270도 각도로 시암만의 장엄한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마침 해가 지고 있었다. 노른자 같은 태양이 천천히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며 하늘과 바다 전체를 화려한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종업원이 우리를 예약된 자리로 안내했다. 창가 쪽 최고의 자리였다. 여보, 여기 마음에 들어? 박지훈이 나를 위해 의자를 빼주며 신사적인 매너를 뽐냈다. 응, 너무 아름다워. 나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모든 음모를 떠나 이곳의 풍경은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웠다. 저녁 식사는 기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나는 비싼 샴페인을 한 병 시키고 먼저 잔을 들었다. 지훈 씨, 유나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데려와줘서 고마워. 우리의 우정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건배, 건배. 그들은 웃으며 내 잔에 부딪혔다. 유리잔이 맑은 소리를 냈다. 나는 김유나의 눈에서 반짝이는 탐욕의 빛을 보았다. 그녀는 아마 이미 이곳의 안주인이 되어 꿈에 그리던 삶을 사는 상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박지훈은 다정한 미소 아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을 감추고 있었다. 그에게는 거의 1년 동안 지속된 이 사기극이 드디어 오늘 밤 막을 내리는 것이리라. 나는 샴페인을 조금씩 마시고 정교한 요리를 먹으며 얼굴에는 시종일관 옅은 미소를 띄었다. 심지어 유나와 최신 핸드백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박지훈과 그의 회사 미래 발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여유까지 보였다. 내가 정상적이고 행복하게 보일수록 그들의 경계심은 더욱 풀렸다. 식사 도중 나는 호텔의 김 부장님이 평상복 차림으로 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레스토랑에 들어와 우리에게서 멀지 않은 구석 자리에 앉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 쪽을 무심한 듯 쳐다보았고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행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의 관객이 자리에 앉았음을 알았다. 저녁 식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먼 바다 위에는 고기잡이배의 불빛이 흩어진 별처럼 반짝였다. 레스토랑의 조명도 어두워지고 각 테이블 위에 촛불만이 따뜻한 빛을 내며 흔들렸다.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박지훈이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은우야, 다 먹었어. 나랑 밖에 전망대 좀 걷자. 거기 야경이 더 아름답대. 왔구나. 나는 속으로 냉소하며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응, 좋아. 내가 막 일어서려는데 유나가 갑자기 내 손을 눌렀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 안 되겠다. 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너희 둘이 다녀와. 난 여기서 기다릴게. 얼마나 어설픈 연기인가. 얼마나 완벽한 호흡인가. 나는 걱정스럽게 그녀를 보았다. 괜찮아? 심각한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원래 가끔 이래. 좀 앉아있으면 나아져. 그녀는 내게 손을 흔들며 재촉했다. 너희 어서 가봐.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알았어. 푹 쉬고 있어. 박지훈은 자연스럽게 나를 일으켜 세워 어깨를 감싸고 레스토랑 밖 전망대로 향했다. 전망대로 통하는 문은 열려 있었다. 밖으로 나가자 축축한 바닷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와 내 치맛자락을 세차게 흔들었다. 전망대는 생각보다 넓었고 짙은 색의 나무 판자로 만들어져 절벽 밖으로 10여 미터나 뻗어 있었다. 박지훈의 말대로 이곳의 난간은 내 허리춤까지밖에 오지 않을 정도로 낮았고 디자인도 매우 단순해서 실질적인 보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 주변에는 다른 관광객 없이 우리 둘뿐이었다. 발밑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었고 귓가에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굉음이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심연의 부름 같았다. 이곳은 정말 살인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박지훈이 등 뒤에서 나를 가볍게 안았다. 턱을 내 어깨에 기대고 꿈결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은우야, 봐. 아름답지? 응, 아름다워. 나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알아?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내가 내 평생 찾아 헤매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그의 숨결이 내 귓가에 닿았다. 샴페인 기운이 섞여 있었다.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나는 꿈만 같았어. 그는 마지막 고백을 시작했다. 얼마나 역겨운가.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엮어내는 거짓말들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사랑해, 은우야. 그가 나를 아는 팔에 천천히 힘을 주었다. 맹세할게.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그의 손이 내 몸 위를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연인 사이의 친밀한 스킨십이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힘을 주기 좋은 지점을 찾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몸 근육이 천천히 긴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활시위가 잔뜩 당겨져 곧 화살이 떠나려는 것처럼 바람이 점점 거세져 내가 서 있기 힘들 정도였다. 나는 그 기회를 틈타 앞으로 두 걸음 나아가 그의 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겉보기에는 야경을 더 잘 보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실제로는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나는 차가운 난간을 잡고 몸을 돌려 그와 마주섰다. 전망대의 바닥 조명이 어두운 빛을 내며 그의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비추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 기괴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 깊은 곳에는 우리를 벗어나려는 야수가 숨어 있었다. 지훈 씨.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나한테 할 말 있지 않아? 그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이렇게 물을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고 웃으며 내게 한 걸음 다가왔다. 응, 있지. 사랑한다고. 그 말 말고는?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은우야, 왜 그래? 바람이 너무 센가? 우리 그냥 들어가자. 그는 다시 내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와 안전거리를 유지했다. 들어가기 전에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 나는 그렇게 말하며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휴대폰도 무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작게 접힌 노란색 쪽지였다. 박지훈이 그 쪽지를 보는 순간 그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반응이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혹은 이것의 출처를 알고 있었다. 마음이 차가운 바다로 가라앉았다. 그 쪽지를 준 동자승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함정 속의 함정이었다. 이게 뭐야?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물었다. 어떤 스님이 주셨어. 애군을 막아준다고. 나는 천천히 쪽지를 펼쳤다. 붉은색의 뱀과 정갈 그림이 어두운 조명 아래서 유난히 흉측하게 보였다. 근데 그 스님이 뭔가 잘못 아셨나 봐. 내 곁에 미소 짓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잖아. 내 목소리는 순진하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처럼 박지훈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며 더 이상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무슨 스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나도 어떤 스님인지는 몰라. 나는 쪽지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물었다. 지훈 씨,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공기가 그 순간 얼어붙었다. 파도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세상에는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이 이 절벽 끝에서 소리 없는 대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 속 억눌려 있던 야수가 마침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다정한 가면이 한 조각씩 벗겨지고 그 자리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산하고 단호한 표정이 나타났다. 그는 내가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연기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실이 드러났다. 은우야. 그가 갑자기 웃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다. 소름 끼치는 의미만이 담겨 있었다. 넌 항상 너무 똑똑해. 가끔은 너무 똑똑한 게 좋지만은 않아. 그는 더 이상 위장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인정한 셈이다. 심장이 날카롭게 찔리는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이. 그럼 그 빛, 진짜였구나. 나는 단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 20억 원짜리 상해보험이 당신이 나와 결혼한 진짜 목적이었고, 그는 부정하지 않고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아주 가벼웠다. 마치 사냥감에게 접근하는 고양이과 동물처럼. 난 너에게 기회를 줬어. 그가 말했다. 내가 예전처럼 좀 더 멍청하고 좀 더 어리숙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품위 있는 결말을 맞을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자꾸 똑똑한 척 하잖아. 바람이 점점 거세져. 내 긴 머리카락이 공중에서 춤을 추었다. 붉은 원피스가 몸에 착 달라붙어 가녀린 몸매를 드러냈다. 이 순간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력해 보였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나를 사랑한 적 있긴 해? 단 1초라도. 이것은 나 자신에게. 그리고 이 황당한 결혼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다. 박지훈은 걸음을 멈췄다. 그는 나에게서 2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잔인하게 두 글자를 내뱉었다. 없어. 그 순간 나는 내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비유가 아니었다. 정말로 유리가 깨지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아쉬움도 없어.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의 당황한 시선 속에서 나는 손을 들어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나는 레스토랑 방향을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거나 혹은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내 동작은 아주 가벼웠고 우아하기까지 했다. 휘몰아치는 바닷바람 속에서 이 손짓은 어딘가 부적절하고 기이하게 보였다. 박지훈의 얼굴에서 잔인한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즉시 내 행동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이것은 절망에 빠진 여자의 무력한 저항이 아니라 냉정한 사냥꾼이 보내는 짓이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마치 함정에 빠진 야수처럼 경계하며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전망대 위에는 우리 둘뿐 아무도 없었다. 레스토랑 안은 불빛이 어둑하고 손님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무런 이상도 없어 보였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묻어났다. 나는 손을 내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얼굴의 미소는 여전히 평온했고 심지어 온화하다고 할 수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여기 바람이 좀 시끄러워서. 박지훈의 계획 속에서 지금의 나는 겁에 질려 애원하거나 히스테릭하게 그를 저주하는 불쌍한 여자여야 했다. 그는 나의 절망을 감상한 후 마치 쓰레기를 처리하듯 깔끔하게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고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평온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의 평온함은 매끄러운 거울처럼 지금 그의 일그러지고 당황한 얼굴을 똑똑히 비추고 있었다. 이 극단적인 대조는 그의 심리적 우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를 전지전능한 사냥꾼에서 의심에 가득 찬 사냥감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이 내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단계였다. 심리전, 절대적인 힘의 대결에서 나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정신적으로 그를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했다. 나는 절벽 끝에 서 있었다. 등 뒤는 천길 낭떠러지. 축축한 바닷바람이 실크 원피스를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시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지금 이 순간 진짜로 추위를 느끼는 것은 박지훈이라는 것을. 나는 그의 이마에 맺힌 미세한 땀방울이 어두운 조명 아래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이 나의 최저점이자 내 반격의 최고점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가장 위험한 곳에 세우고 목숨을 걸고 이 심판을 집행했다. 나는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를 극복하고 모든 감정을 억눌러 정교하고 날카로운 수술칼로 만들어야 했다. 그의 위장된 껍데기를 한 겹씩 벗겨내 그의 가장 취약한 신경을 직접 공격해야 했다. 그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다. 내 얼굴에서 단 하나의 허점이라도 찾아내려 했었다. 서은우, 너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그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 발밑은 절벽의 끝이었다. 한 걸음만 더 물러나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절벽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나는 그를 보며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첫 번째 심판의 말을 내뱉었다. 지훈 씨.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송곳처럼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를 뚫고 그의 고막에 정확히 박혔다. 당신이 나를 위해 들어준 그 20억 원짜리 여행자 보험. 수혜자가 당신 맞지? 그는 대답 없이 그저 경계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아쉽게 됐네. 바로 어제 오전에 내가 이미 내 변호사를 통해서 보험사에 신청서를 제출했거든. 보험 가입 의사에 사기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고 말이야. 절차에 따라 보험사는 내부 조사를 시작할 거고 그 기간 동안 이 보험은 효력이 없어.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정말로 실수로 떨어진다고 해도 당신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야. 이 말은 총알처럼 그의 탐욕스러운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박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관통력이 있었다. 나는 당신이 김유나랑 시내 동쪽 그 카페에서 오늘 밤 이 전망대에서 나를 어떻게 밀어 떨어뜨려 실족사로 위장할지 상의한 것도 알아. 너희가 논의한 모든 세부사항, 모든 단계를 나는 똑똑히 다 들었거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얼굴이 충격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공포로 변하는 다채로운 변화를 감상했다. 그리고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아, 깜빡했네. 너희들의 대화 녹음 파일 전체가 지금 내 변호사의 암호화된 이메일함에 고이 잠들어 있어. 그리고 내 그 총액 10억 원이 넘는 대출 계약서들, 내 서명을 위조해서 내 혼전 재산을 빼돌리려던 은행 거래 내역들, 이 모든 증거들을 내 변호사가 30분 전에 전부 다 수신 완료했어. 쾅! 박지훈의 머릿속에서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몸이 휘청거리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는 난간을 붙잡고 루시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녹음? 말도 안 돼. 우리가. 그의 사고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횡설수설했다. 불가능한 건 없어. 나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이 대치 상황에서 처음으로 내가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 박지훈, 내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자만한다는 거야. 넌 내가 그저 사랑에 빠져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여자라고 생각했지. 넌 날 무시했어. 마치 도사를 기다리는 양처럼. 하지만 넌 몰랐을 거야. 그 양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내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이미 초점이 흐려진 그의 동공을 똑바로 꿰뚫었다. 넌 치밀하게 이 판을 짰고 네가 모든 걸 계획한 사냥꾼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넌 한 번도 생각 못했을 거야. 내가 태국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 동자승이 내게 쪽지를 쥐어준 그 순간부터 넌 이미 내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걸. 너. 그가 나를 가리켰다. 손가락이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떨렸다. 이 미친년, 이 쌍년, 이 지경에 이르자 그는 마침내 모든 위장을 벗어던지고 가장 추악하고 무능한 분노를 드러냈다. 나는 그의 저주에 아랑곳하지 않고 평온하게 마지막 사실을 진술하며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는 걸 잊었네. 나는 손가락을 들어 레스토랑 방향을 가리켰다. 저기 회색 정장 입은 신사분 보여? 저분이 이 호텔 김 부장님이야.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호텔 보안팀장이고 내가 오늘 오전에 부장님을 찾아가서 내 남편이 투자 실패로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살 충동까지 보인다고 말했어. 오늘 밤 우리를 좀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렸지. 나는 박지훈의 얼굴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다. 지금 그 두 분은 아마 다른 보안 요원 2명과 함께 호텔 관제실에서 레스토랑 CCTV를 통해 여기 우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아, 내가 특별히 부탁드렸거든. 전망대가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니까. CCTV는 반드시 고화질의 사각지대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이 말은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박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레스토랑 쪽을 바라보았다. 마치 어둠 속에 숨겨진 차가운 눈을 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공포가 해일처럼 그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가 정교하게 계획한 완벽한 사고는 이제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는 나를 죽일 수도 돈을 받을 수도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살인미수 시도를 호텔 보안 요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한 꼴이 되었다. 그의 모든 퇴로는 내가 하나씩 차단했다. 그가 짠 거대한 그물은 결국 자기 자신을 참아매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나를 그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여자를 바라보았다. 내 얼굴에는 여전히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미소가 악마의 미소보다 더 끔찍하게 보였다. 그의 심리적 방어선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아, 그는 처절하고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에는 절망, 공포, 그리고 완전한 붕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는 마치 흐물흐물한 진흙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몸을 웅크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미친 듯이 떨었다.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는 그렇게 내 앞에서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휘몰아치며 내 붉은 원피스를 흔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내 발밑에 한때 내 남편이라 불렸던 그 남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 대신 죽음처럼 고요한 평온만이 감돌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지훈이 쓰러진 바로 다음 순간 레스토랑에서 전망대로 통하는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 부장님이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을 데리고 뛰쳐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직업적인 경계심과 걱정이 서려 있었다. 박타타님 괜찮으십니까? 김 부장님이 가장 먼저 내 곁으로 달려와 긴장된 얼굴로 내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저는 괜찮아요. 저 사람은 아마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기절한 것 같아요. 보안 요원들이 신속하게 다가가 박지훈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가 단지 의식을 잃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양쪽에서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때 김유나도 레스토랑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분명 방금 전 박지훈의 처절한 비명소리에 놀란 듯했다. 눈앞의 광경, 즉 멀쩡한 나와 의식을 잃고 보안 요원들에게 부축된 박지훈, 그리고 심각한 표정의 호텔 매니저를 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것은 계획이 실패했을 때의 가장 본능적인 공포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뇌가 하얗게 변한 듯했다. 당황한 눈빛으로 나와 박지훈 사이를 오갔다. 유나야. 내가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 목소리는 스위치처럼 그녀의 생존 본능을 즉시 깨웠다. 그녀는 친몸을 돌려 치마를 잡고 미친 듯이 레스토랑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막아. 김 부장님이 즉시 명령했다. 문 앞에 서 있던 다른 보안 요원이 재빨리 움직여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유나는 덫에 걸린 야수처럼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소리 질렀다. 이거 나, 뭐 하는 짓이야? 왜 날 잡아? 살려주세요. 그녀의 소라는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손님들의 시선을 끌었다. 사람들은 모두 목을 빼고 우리 쪽을 가리키며 수군거렸다. 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내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그 친구가 지금은 추악한 모습으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곧 호텔의 신고로 태국 현지 경찰이 도착했다. 번쩍이는 경광등이 원래 로맨틱했던 이 절벽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다. 나는 피해자 신분으로 따로 조사를 받았다. 나는 즉시 모든 증거를 내놓지 않고 평온하게 선택적으로 일부 사실만을 진술했다. 나는 경찰에게 내 남편 박지훈이 거액의 빚 문제로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으며 오늘 밤날을 절벽 아래로 밀려다가 감정이 격해져 스스로 기절했다고 말했다. 김유나에 대해서는 그저 남편의 동행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모른다고만 했다. 나의 진술은 호텔 매니저와 CCTV 영상으로 뒷받침되어 객관적이고 절제되어 보였다. 나는 알았다. 지금은 모든 패를 보여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태국 경찰이 우선 살인미수 혐의로 그들을 구금하게 하고 나머지 일들은 내 변호사 최수현이 한국과 태국 양쪽에서 동시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할 것이었다. 박지훈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경찰의 삼엄한 감시하에 있었다. 그리고 김유나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태워졌다. 그녀가 끌려가면서 내 곁을 지날 때 그녀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는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이를 갈며 말했다. 서은우, 이 쌍년, 넌 곱게 죽지 못할 거야. 나는 그녀의 저주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담담히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꾸했다. 내 미래나 잘 즐기시길.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갔다. 내 인생의 가장 추악했던 과거를 싣고
나는 혼자 절벽 끝에 서 있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서늘함을 남겼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밤은 깊었지만 몇 개의 별이 구름 뒤에서 힘겹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10시 50분. 나는 그 해외 이메일 계정을 열어 예약 발송으로 설정해둔 메일을 찾아 평온하게 발송 취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최수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단 2글자. 안전.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배신과 심판의 현장을 뒤로하고 몸을 돌렸다. 내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불빛이 환한 레스토랑을 향해 나의 재앙 뒤의 삶을 향해 걸어갔다. 방콕 호텔로 돌아온 것은 깊은 밤이었다. 김 부장님은 안전을 고려해 보안 등급이 더 높은 이그제큐티브 플로어 스위트룸으로 방을 바꿔주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었다. 몸에 밴 모든 불운과 차가움을 씻어내고 싶었다. 따뜻한 물이 나를 감쌌지만 조금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몸 전체를 물속에 담갔다. 숨이 막혀올 때쯤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물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허겁지겁 들이마셨다. 그 순간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통곡하는 대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목욕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입안으로 들어왔다. 짜고 썼다. 나는 배신당한 사랑 때문에 혹은 우정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다. 한때 순수하고 진실했으며 세상이 아름다운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던 나 자신을 위해 울었다. 오늘부터 그는 죽었다. 목욕은 아주 오래 걸렸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내 몸의 일부도 그 더러운 물과 함께 씻겨나간 기분이었다. 남은 것은 더 맑고 더 차갑고 더 단단한 껍데기뿐이었다. 다음 날 최수연이 한국에서 날아왔다. 그녀는 공항에서 바로 차를 렌트해 먼지투성이 모습으로 호텔에 도착했다. 그녀를 보는 순간 계속 긴장해 있던 내 신경이 마침내 조금 풀렸다. 살 빠졌네. 그녀는 나를 안아주며 나를 보자마자 첫마디를 건넸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다이어트 했다고 치지 뭐. 그녀는 자세한 것을 묻지 않고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기는 태국 최고의 한인 변호사팀 자료야. 이미 연락해뒀어. 이건 박지훈이랑 김유나의 초기 신문 조서 번역본. 태국 경찰 쪽에서 넘어왔어. 이건 국내 자산 정리랑 이혼 합의서 초안이야. 한번 봐봐. 그녀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내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마치 구경꾼처럼 최수연과 태국 변호사팀이 모든 후속 조치를 침착하게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신문 과정은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아주 흥미진진했다고 한다. 박지훈은 병원에서 깨어난 후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아내를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려던 계획을 전부 실토했다. 감형을 받기 위해 그는 심지어 대부분의 책임을 김유나에게 떠넘기며 자신이 그녀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유나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완전히 폭발했다. 그녀는 이번 살인 계획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박지훈과의 모든 추악한 관계를 본물 터지듯 털어놓았다. 알고 보니 그들은 내가 박지훈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연인 관계였다. 박지훈이 내게 접근하고 구애하고 결혼한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들 둘이 함께 연출한 사기극이었다. 김유나는 내 최고의 친구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는 내 곁에서 가장 위험한 감시자였다. 그녀는 내 일거수일투족, 내 취향, 내 약점을 박지훈에게 보고하며 그가 완벽한 남편 역할을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왔다. 나는 이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막장 드라마를 듣는 기분이었다. 결국 태국 법원은 고의적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등 여러 혐의로 박지훈과 김유나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가 태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태국 감옥에서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나는 마지막 공판에 참석했다. 두꺼운 방탄 유리 너머로 그들을 보았다. 박지훈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눈빛은 공허했다.
김윤아는 초췌한 얼굴로 나를 향해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순간 나는 박지훈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김윤아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술을 움직여 소리 없이 무언가 저주를 퍼부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법무관에게 끌려 나갈 때까지. 법원을 나오자 방콕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다. 최수연이 내게 서류 한 장과 펜을 건넸다. 이혼 합의서야. 서명해. 나는 받아들고 보지도 않고 마지막 페이지에 내 이름을 썼다. 서은우 이 세 글자를 나는 전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썼다. 민사 배상 부분은 최수연이 말했다. 포기했어.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들 돈은 한 푼도 받기 싫어. 내 이름이 그들과 더 이상 엮이는 거 싫어. 최수연은 나를 보며 이해와 지지가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제 너 자유야. 응, 자유네. 나는 법원 계단에 서서 눈앞에 분주한 이국적인 거리를 바라보았다. 폭풍이 지나간 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다. 하지만 바로 이 폐허 위에서 나는 마침내 인간 본성의 진실을 보았고 다시 태어날 힘을 찾았다. 한때 나를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했던 거짓말과 음모는 결국 내 발밑의 길이 되었다. 방콕에 일주일 더 머물며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후 나는 귀국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최수연이 함께 가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혼자서 이 귀국길을 시작하고 싶었다. 올 때는 새 사람이었고 부푼 마음으로 로맨틱한 기념 여행을 기대했다. 돌아갈 때는 나 혼자였고 마음은 평온했지만 마치 힘겨운 전투를 끝낸 기분이었다. 수완나품 국제공항의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창가 자리를 찾아 앉아 창밖으로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이착륙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별과 재회, 슬픔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은우야, 공항 도착했니? 조심히 오렴. 엄마가 집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연근 갈비탕 끓여놨어. 이 메시지를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최수연은 내 부탁대로 부모님께는 여행 중 작은 문제가 생겨 좀 더 머물러야 한다고만 전했다. 부모님은 걱정하시면서도 나에 대한 믿음으로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나는 이 끔찍했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아마 평생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처는 나 혼자 감당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나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게 할 필요는 없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엄마, 공항 도착했어요. 비행기 곧 출발해요. 탕 푹 끓여놔요. 배고파 죽겠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속도를 높이더니 강하게 솟아올라 창공으로 날아올랐다. 나의 악몽과 새로운 삶이 공존했던 도시 방콕이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희미한 점이 되어 광활한 구름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비행기가 안정되자 나는 가방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박지훈이 내게 청혼하며 끼워준 반지였다. 한때 나는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며 내 사랑의 상징이자 행복의 증표라고 믿었다. 지금 내 눈에 그것은 그저 차갑고 거짓말로 가득 찬 소품에 불과했다. 나는 승무원을 불러 물 한 잔과 기내 봉투를 요청했다. 그리고 옆자리 승객의 의아한 시선 속에서 나는 왼손을 뻗어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그 반지를 내 약지에서 뺐다. 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손가락이 전례 없는 가벼움을 느꼈다. 나는 햇빛 아래서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저없이 눈앞의 봉투 안으로 던져 넣었다. 이 행동을 마치자 마치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진 기분이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과거의 모든 일들이 빨리 감기한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박지훈의 다정함, 김유나의 친밀함, 한때 내가 굳게 믿었던 그 달콤한 장면들이 지금은 너무나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 목숨을 건 도박,
나는 사랑과 우정을 잃었고, 지난 1년의 시간을 잃었고, 순진했던 나 자신을 잃었다. 하지만 나는 이겼다. 나는 내 생명, 내 이성, 내 존엄, 그리고 내 미래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자 창밖으로 붉은 해가 구름 바다 끝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수만 가닥의 금빛이 두꺼운 구름을 뚫고 온 세상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일출이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내 얼굴에 쏟아졌다. 따뜻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생명력 넘치는 그 태양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재앙 뒤에 살아남아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은 미소였다. 나는 알았다. 잘못된 관계를 끝내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고 있었다. 방송에서 곧 도착한다는 안내가 흘러나왔다. 구름 사이로 이미 익숙한 도시의 윤곽이 보였다. 내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 서은우도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들으시고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께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